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소년은 늙기 쉽고 서울 학문은 남산골에 이루기가 사는 어려운 가난한 선비 허세. 찰나의 오로지 시간이라도 글 가벼이 공부에만 여겨서 매달려 합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곡기가 끊긴 지 벌써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읽어 무엇에 쓰시게요? 나의 공부는 아직 많이 미숙하오. 장사라도 하시든지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미천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있겠소. 밤낮으로 글만 읽었어도 배운 것이라곤 어찌할 수 있겠소. 이것뿐이구려. 과거를 안 보시려거든 장사라도 하던가, 장사할 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하던가. 우리 입에 풀칠은 이 책이 해준답니까? 어허, 그만. 내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할 터이니 그만하시오. 내 잠깐 출타할 터이니 기다리지 마시오.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 걸까요? 그가 찾아간 곳은 장안에서 최고 갑부로 소문난 비연 부잣집이었습니다. 나으리, 남산골에서 허색이 찾아왔습니다요. 어허, 둘러하라. 이 댁이 한양 제일 가는 부자라 듣고 찾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죠. 나는 집안이 가난한데 무언가 작은 일을 해보고 싶소이다. 바라건대 만냥만 빌려주시오. 허허, 만냥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좋소이다. 선뜻 돈을 내어줍니다. 만냥이요. 의심되면 여기서 확인해 보든가. 내가 어디 사는 누군지 아직 모르지 않소. 이미 만냥을 주었는데 이름을 물어서 무엇하겠어? 돈은 내 죽기 전에만 갚으면 되니 편하게 쓰도록 하시오. 모르는 이에게 그 금을 내어줄 만큼 어마어마한 재력을 자랑했던 변부자. 변부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이 바로 역관이었죠. 일본어 역관을 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밀양 변씨 가문의 족보입니다. 역관을 지낸 변흥성과 그의 아들 변승업, 이들 중 한 사람이 소설 속 주인공 변부자라고 합니다. 역사 소설은 픽션이니까 되게 비슷하게 시대 설정을 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변응순서부터 변승업의 변응성부터 변승업에 걸쳐 쓴 것 같습니다. 변승업 자신은 외어 역관이지만은 북경에도 파견이 되고 그래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을 동네 그 외관에 갖다 팔고 또 일본에서 그 대가로 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몇십만 냥의 큰 부를 쌓았다고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때 유명한 일본어 역관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오치를 한 관을 써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오치를 한 관을 문제 삼자 10만 냥을 뿌려 시비를 잠재웠다고 하는군요.
변부자의 재력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 은 50만 냥을 받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언을 놓은 게 그저 50만 냥 시중에 되니까 실제 재산은 한 100만 냥 이상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당시에 숙종 때 은 한 냥이 쌀 한 가마 정도였던 거로 봐서 대강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몇십억도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일본어 역관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일까요? 당시 조선의 역관들은 사신으로 떠날 때 녹봉 대신 인삼 80근을 받았습니다. 인삼 80근은 은으로 치면 2,000냥, 쌀은 2,000석을 살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경비를 충당하도록 한 거죠. 이렇듯 공식적으로 무역 허가를 받았던 역관들은 인삼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역관들이 인삼을 팔고 대가로 받은 것은 당시의 국제화폐였던 은이었습니다. 조선의 인삼은 주로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인삼무역에 사용되었던 바로 그 은입니다. 당시엔 인삼 수입용 은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외관을 통한 인삼무역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17세기 후반 청국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외관을 통한 국제무역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조선의 역관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일본 내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차원에서 인삼의 수출량을 제한하다 보니 아무리 사려는 사람이 많아도 더 이상 물건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인삼을 거래하는 밀무역이 성행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인삼 가격은 역관들의 밀무역에 불을 지핍니다. 물건은 준비됐습니까? 한 번만 먹어도 아픈 곳이 싹 사라지는 이 시대 최고의 약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스바라시. 딱 한 번만 성공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밀무역이 성행할 수밖에요. 급기야 조정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립니다. 부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약조 제찰비. 숙종 때 세워진 이 비석의 원래 위치는 초량 외관 앞 출입구였습니다. 외관을 오가는 역관들과 외인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놓은 것이죠. 국법을 어겨가면서 밀무역을 하면 극형으로 그 죄를 묻는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량 외관에서 조선인과 외인 간에 거래하는 그 무역, 즉 사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역을 거래를 할 때 밀수행위, 밀무역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금지 조항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항 전체가 위법을 했을 때는 사형에 처하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극형에 처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관 담장을 넘는 이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외관 앞에다 몰래 첩을 두고 사는 역관들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할수록 밀무역 수법은 더욱 은밀해졌고 조직화되어 갔습니다. 외관 문을 지키는 어떤 군관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 꼬시기, 그다음에 이제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조선인 아전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무역 상인이 딱 누구다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조금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 어떤 핵심에는 반드시 좀 그러니까 역관, 그러니까 상부의 역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산 출신들인 어떤 소통사, 하급의 그런 역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도로 떠났던 사신들이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밀무역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빼돌리려는 자와 감시하는 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벗겨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어허, 벗으라면 벗을 것이지 뭔 말이니 많은 겐가? 몰래 밀무역하다 걸린 놈들은 저작거리에 모가지가 걸릴 것이니 꿈도 꾸지 마시게. 설마 우도를 까든 벗으라고 나지 않겠지? 왜? 자네 뭐 캥기는 거라도 있는 겐가? 그럼 자네는 뭐 없는가? 없을 리가 있나? 당연히 있지. 들어불겠어야. 근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여유를 부린단가? 다 안 들키고 빼내는 방법이 있다네. 뭐간디 그것이? 특별한 방법이라. 그게 대체 뭘까요? 그런 수가 있었구만. 한번 해봐라. 동갑.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동갑. 숨겨오는 방법을 개발하면 할수록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식 사행으로 가는 경우에도 배 밑창에 숨긴다든가 또 취사실 어디 기둥에 숨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써서 발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사형에 이르렀지만은 마약과도 같아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가 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시 국제화폐가 은이었으므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조선 인삼의 열풍. 인삼 대왕 고은 120개가 있어야 조선의 인삼 한 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재력이 아니고서야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약재였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삼 수입은 일본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유출되는 은의 양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죠. 결국 쇼군이 직접 나서서 비밀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밀무역으로 약점이 잡힌 조선의 역관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죠. 쇼군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 있음모니다. 쇼군께서 직접이요? 조선의 인삼, 생근을 원하고 있음모니다. 아유, 그건 안 될 말이외다. 인삼 생근은 지엄한 국법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발이라도 당할 시엔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일이오.
그러니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부른 것 아니모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줄 수 있어? 최상집이라는 분이 이제 대마도에 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최상집도 밀무역을 했어요. 대마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요시무드의 명령이 같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밀무역 사건을 덮어주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 약재조사, 이 인삼 생금 들어오는 이 프로젝트에 좀 도와달라라고 한 거죠. 그런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삼 생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유출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출 과정에 있어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생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책 속에서 발견한 의문의 상자 그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겨진 흙은 채취한 곳의 흙입니다 라는 대목하고 이끼는 대마도에서 건조를 막기 위해서 덮은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유출된 조선의 인삼은 일본 영토에 뿌리를 내렸고 결국 재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인삼 재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곧바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그 후로도 오랫동안 조선 인삼의 인기는 식일 줄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조선 인삼을 구하려는 일본인들이 많았고 역관들의 밀무역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반 못지않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역관들은 관직을 대물림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대를 이어 역관을 배출하는 집안이 꽤 많았죠. 역관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인기 직종이었었죠. 한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즉 그 임진정유란이 끝나고 나서 그 조일관계가 험악한 시기에는 역관들도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점차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부터서는 역관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고 그 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결국 그 역관을 대물림하는 경향. 재미나는 이야기로서는 그 당시 역관이 자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걸 숨기려고 일부러 일본에 갔다 오면은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역관 기록도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 입고 호의호식을 하면은 세인의 눈길에 저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라는 그런 눈초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다고 해서 역관들이 단지 졸부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부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비석은 구한말 역관의 후손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전문 외교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활약한 역관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비석을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은 역관 박기종이었습니다. 초량외관의 역관이었던 그는 아버지 대에서부터 쌓아온 벌을 바탕으로 부산에 신식학교를 세우는 등 근대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듯 역관들이 근대화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건 국제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된 거죠. 근대화를 이끈 시대의 선각자들, 그들은 조선의 역관이었습니다.